전신 건강에 걷기 운동만큼 좋은 게 있을까 싶습니다. 스마트폰에 만보기 앱을 설치해서 하루에 네. 10,000보 이상 걸어보겠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허나 혹여라도 발에 문제가 생긴다면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말없이 천리를 묵묵히 가는 발인데요. 네. 자,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지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족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 정형외과 박철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개를 좀 숙여서 하루 종일 애쓰고 있는 발에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 네, 한약에서는 오장육부의 축소판이라고도 일컫고요. 네. 또 제2의 심장이다 이런 맞아요. 말들도 하곤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발의 중요성,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발을 전공하는 의사 입장에서 예. 발이 제2의 심장이라는 말에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 네. 발이 그만큼 심장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심장의 수축을 통해서 피가 우리 몸에 퍼지게 되고 네. 결국 그 피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발에 도달하게 되고 발은 우리 몸에서 제일 낮은 부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국 발에 모인 피가 심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중력을 거슬러 가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발의 근육들이 심장과 마찬가지로 수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발의 중요성이 강조하는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오늘부터 조금 더 걸어야 되겠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보통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뭐 발이 아프기도 하고 시큰거리기도 하고 그런 경험은 다들 해보셨을 텐데 네. 조금 쉬면 또 괜찮아지겠지 해서 그렇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걷는데 지장을 줄 정도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빠르게 병원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 족부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겠지만 무릎이나 어깨 관절에 생기는 병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건데 발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어깨나 무릎에 생기는 모든 질환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 게 발에 생기는 질환들이고 예.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런 이제 우리가 봄철이 되면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이렇게 아무래도 봄철이 되니까 예쁜 신발을 신고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런 신발 자체가 불편한 신발을 신었을 때 이 생길 수 있는 족저근막염 그리고 또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아킬레스건 네. 건염 마지막으로 이 등산이나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생길 네. 수 있는 발목 염자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발과 양말 속에 꼭꼭 숨겨왔던 고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환, 족저근막염인데요. 네. 교수님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족저근막이라는 구조물은 발 뒤꿈치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가락에 붙는 이런 구조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네. 우리 발에서 아치를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발에서 아치가 왜 중요하냐 하면 아치는 우리 걸을 때 스프링 역할을 하게 되어서 네. 조금 더 적은 힘으로 걸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서 있을 때 발 뒤꿈치에는 체중의 한 1.5배 정도의 하중이 가해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족저근막이 부착하는 부위에는 힘이 많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족저근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 패드가 두껍게 이렇게 붙어서 그 족저근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이라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을 유발을 하게 되고 그런 미세한 손상이 족저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변성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을 통칭해서 족저근막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족저근막의 부착부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면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라톤이나 등산하고 난 뒤에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평발이라든지 아니면 아치가 높은 오목발 같은 경우에도 족저근막이 부착하는 부위로 하중이 많이 가해져서 이런 족저근막염을 발생시킬 수가 있고 불편한 신발을 신는 것 또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연세에 있는 폐경이 지난 여성분들이 이런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노화나 폐경 그리고 유마티스 같은 것들은 결국 뒤꿈치를 덮고 있는 지방 패드를 얇게 만드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네.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이 족저근막이 부착하는 뒤꿈치 뼈에 통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걸으려고 하면 심한 통증이 생겼다가 네. 좀 걷다 보면 증상이 거짓말처럼 좋아지는 경우가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족저근막이 부착하는 부위를 이렇게 눌러보면 아! 하는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또한 족저근막염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불편한 신발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하이힐은 더 이상 허리가 아파서도 못 신겠다 싶어서 이제 좀 납작한 단화를 네. 많이 신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단화를 신는다고 마냥 편하지만이 아닌 것이 좀 뒤꿈치가 아프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좀 원인이 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그 뒷굽이 높은 신발이 발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성분들이 흔하게 신는 플랫슈라고 이야기하죠. 네. 그런 같은 경우에도 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뒷굽이 높은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중이 발 앞쪽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네. 우리 무지해반증 같은 질환을 유발하는 것에 반해서 플랫슈 같은 경우에는 아치가 없기 때문에 하중이 뒤꿈치 쪽에 많이 가게 되고 그래도 아무래도 플랫슈 같은 경우에는 쿠션이 아주 적게 되기 때문에 뒤꿈치에 부하가 많이 가해지죠. 네. 그래서 이런 플랫슈를 오래 신게 되면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건염 같은 그런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 주신 것처럼 워낙 네. 족저근막염은 그 통증이 특징적으로 이 발 뒤꿈치 쪽에 오기 때문에 이 뒤꿈치 쪽이 좀 아프다, 또 아침에 좀 일어날 때 힘들다 하시면은 약간 느낌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병원을 찾으면은 이제 정확한 진단과 감별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예,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뒤꿈치의 통증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해지는 통증 이 두 가지만으로도 바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면 이 보시는 것처럼 뒤꿈치의 패드의 두께를 확인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정상적으로도 저렇게 골극이라고 하죠. 뼈가 이렇게 웃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골극들이 족저근막염과는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심하게 생긴 골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족저근막염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 족저근막염을 가장 간단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그림이 정상적인 환자의 족저근막이고 오른쪽이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의 초음파 사진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께가 한 3mm 정도 이렇게 얇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근섬유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께가 많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근섬유들이 소실되는 이런 특징적인 양상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MRI를 촬영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족저근막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MRI를 촬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MRI를 촬영하는 경우는 족저근막염보다는 이렇게 족저근막염이 붙는 지방 부위에 패드에 괴사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이 족저근막 부위에 파열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MRI가 좀 더 좋은 진단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족저근막염 또한 단계별로 치료법은 달리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식으로 진행될까요? 족저근막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비침습적인 치료로부터 침습적인 치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예. 족저근막염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편한 신발을 신는 게 되겠죠. 뒷굽이 딱딱한 신발을 피하고 집에서도 쿠션이 있는 저런 쿠션이 두꺼운 네. 슬리퍼를 신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다고 하면 그런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예. 이런 치료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 중에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단기간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저 왼쪽 MRI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잘못 놓게 되면 오히려 족저근막에 파열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를 놓을 때는 초음파를 보면서 네. 지금 중간에 그림에서 하얗게 보이는 게 우리가 주사 바늘이 되겠는데 예. 정확한 위치에 적절한 양의 약을 이렇게 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체외 충격파와 깔창 치료 또한 우리가 족저근막염 환자한테서 흔하게 시행하는 치료 방법인데 네.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혹시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심한 충격을 족저근막이 붙는 위치에 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족저근막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아물면서
정상적으로 아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원리로 우리가 최충격파를 많이 시행을 하게 되고 네. 이런 깔창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뒤꿈치에 이 쿠션을 주는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안쪽에 아치 부위에 이 받쳐주면서 뒤꿈치로 가는 하중을 줄여주는 이런 하중의 분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깔창 치료를 우리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그 치료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발 마사지라든지 스트레칭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족저근막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발의 마사지와 스트레칭입니다. 가장 중요한가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발 마사지를 하는 방법은 이렇게 캔을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 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공을 이용하는 방법은 너무 이 압력이 이렇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캔을 이용해서 이렇게 굴려줌으로 인해서 족저근막을 좀 마사지해주는 이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입니다. 족저근막염인데 왜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하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늘어나면 족저근막도 그 근막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네. 이런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법만 하더라도 쉽게 통증이 호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벽을 향해서 이렇게 서게 되는데 예. 이렇게 손을 벽을 향해 짚는 거죠. 그리고 아픈 다리는 뒤로 빼게 되고 안 아픈 다리를 뒤쪽으로 빼고요. 안 아픈 다리는 앞쪽으로 해서 벽을 미는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뒤꿈치를 들면 안 된다는 거죠. 들지 말고. 하다 보면 아픈 다리에 뒤꿈치가 종아리가 당겨서 뒤꿈치 이렇게 드는 분들이 네. 많은데 이러면 아무래도 운동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게 뒤꿈치를 붙여서 벽을 미는 운동. 이것을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10초씩 3번 정도 하루 해준다면 충분히 족저근막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정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철순 씨도 발 통증을 참다 못해 병원을 찾았다. 저는 아침마다 식전 운동을 매일 앞산 쪽으로 걷습니다. 매일 뭐 한 1시간 20분 정도 걷는데 걸을 때마다 뒤꿈치가 아파서 조금 많이 절었어요. 절어갖고 일반 병원에 갔었어요. 가갖고 치료 좀 하는 과정에서 별 진도가 없고 이래갖고 지금 아직까지 치료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발 뒤꿈치 통증이 심한 경우 제일 먼저 의심해 볼 질환은 족저근막염. 1년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우철순 씨 역시 족저근막염이 문제가 됐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무리한 운동이 되려 화근이 된 것인데 적극적인 치료 덕분에 지금은 몰라보게 좋아졌다.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 예. MRI를 보면 예. 이 족저근막이 예. 여기 부착한 뒤꿈치뼈에서 예. 떨어지신 거 보이시죠? 이게 예.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예.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다시 좀 주사를 좀 맞는다든지 네. 그런 방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아프기 전에는 식전에 걷고요. 그러고 또 운동하는 데 가서 또 좀 걸었습니다. 항상 런닝을 좀 많이 걸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한다고 신발도 항상 좀 구두를 신고 다녔었고요. 그래서 발 뒤꿈치가 타일한 것 같아요. 끊어진 족저근막이 지금은 잘 아물었는지 초음파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전에 주사 맞은 부위는 네. 지금 잘 안 물었네요. 예. 이 부분은 정상입니다. 아, 이전에 예. 터졌던 부위는 두께가 많이 두꺼워져 있죠. 아직까지 좀 붓기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잘 연결이 돼 있어서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이상은 발에 걸린 감기라 불리는 족저근막염.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간과하고 무리한 활동을 하게 되면 만성 질환이 되기 쉽다. 그렇게 되면 무릎과 허리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어 통증을 빨리 잡아야 한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급파열이 됐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손상이 진행되는 걸 막기 위해서 깁스 치료를 먼저 한 2주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2주 정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 족저근막이 좀 더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주사 치료를 시행을 했고 지금은 다치시고 한 10개월 정도 되셨는데 지금은 초음파상에서 그리고 검사상에서 다 정상적으로 회복된 소견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파열이 되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면 한 정상의 80% 정도를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환자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등산을 하시고 뭐 달리기를 하시고 다 가능은 하시지만 가급적이면 좀 조심해서
활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스트레칭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네. 이제 스트레칭을 하기 전에 마사지부터 예, 해줘야 예. 됩니다. 우리가 족저근막은 예. 발바닥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커피 캔이나 예. 아니면 테니스공 아, 예. 같은 거로 이렇게 발을 아, 그래서 마사지를 먼저 해주고 예. 그 다음에는 예. 벽을 짚고 서서 예. 아픈 다리를 뒤로 빼고 예. 안 아픈 다리를 앞으로 한 그럼 선생님 탓해서 이거 할 때 뒤꿈치는 땅에 바닥에 네, 붙어야 이게 됩니까? 뒤꿈치가 당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쉽게 이렇게 뒤꿈치를 들게 되는데 네. 드시면 이게 효과가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발. 발이 바로 서야 건강이 바로 서는 법. 발 건강을 위해서 벽을 잡고 좀 스트레칭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고 전에는 구두를 신었는데 이제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그러고 걷는 것도 좀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고 적당하게 걸으려고 합니다. 네, 족저근막이 파열된 환자의 사례 만나보셨는데요. 네. 앞서서 이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가 또 연결이 많이 되어 맞습니다. 있다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제 정확히 아킬레스가 위치하는 그 부위가 어디입니까? 예,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은 우리 장단지 근육과 발 뒤꿈치를 연결하는 힘줄을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네. 이 역할은 우리 몸의 뒤꿈치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결국 우리 체중 전체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아.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힘줄이고 그만큼 강한 힘이 가해지는 구조물이 되게 됩니다. 네.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힘줄이다. 가장 강한 힘줄이고 가장 손상받기 쉬운 힘줄 중에 하나죠. 예. 아킬레스건염이라는 것은 아킬레스건의 말 그대로 아킬레스건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을 우리가 아킬레스건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힘줄에 염증 세포나 염증 유발 물질들은 발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이런 염증보다는 네. 이 아킬레스건에 하중이 가해지면서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병이 발생한다고 해서 아킬레스건염보다는 아킬레스건병증이라는 진단명이 좀 더 정확한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네. 흔히들 이 아킬레스건을 손상됐다라는 분들 보면 이제 스포츠 운동을 하시다가 그런 경우들 많고요. 또 구두라든지 새 신인을 신고서 아킬레스건을 좀 이렇게 자극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아킬레스건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우리가 보통 짝다리를 짚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한쪽 다리에 하중이 많이 가해져서 아킬레스건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 평발이나 어묵발 같은 경우에도 발에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아킬레스건염이 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화 또한 대표적인 발병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고 특히 중요한 것이 유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 통풍 그리고 강직성 척수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아킬레스건염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적인 요인 말고 외적으로도 상당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과도하게 무리하게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점프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런 미세한 파열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되고 운동을 또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런 심하게 무리가 가서 파열이 미세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경사가 진 길을 특히 등산 같은 경우에 등산을 무리하게 한 경우에 아킬레스건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아킬레스건염의 발생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 중에 등산을 많이 할 경우에 아킬레스건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예.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등산을 올라가는 경우에는 예. 발목이 위쪽으로 많이 꺾이게 되죠. 오히려 스트레칭되는 자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예. 스트레칭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걸 스트레칭이라고 이야기하지 갑자기 가해지는 힘을 스트레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모든 힘줄의 가장 나쁜 운동법 중에 하나가 갑작스럽게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등산 같은 경우에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경우에 아킬레스건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킬레스건염은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아킬레스건 주위로 붓고 그리고 통증이 있는 거죠. 특징적으로 쉴 때는 괜찮지만 활동을 할 때 통증이 증가하는 것도 이런 아킬레스건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염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이 부착하는 부위에 생기는 부착부 건염과 비부착부 건염으로 나눌 수가 있고 부착부 건염이라는 것은 아킬레스건이 붙는 발 뒤꿈치 뼈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부착부 건염이라고 이야기하고 비부착부 건염은 아킬레스건의 중앙에서 생기게 되겠죠. 이 두 가지는 증상은 비슷하지만 네. 발병 원인이 약간은 다릅니다. 이런 비부착부 건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운동을 했다든지 무리한 활동을 많이 한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 부착부 건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신발을
뭐 불편한 신발을 신는다든지 해서 이 신발이 뒤꿈치를 자극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강직성 척수염 같은 그런 염증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생기는 그런 특징이 서로 두 가지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흔히 또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다는 얘기도 흔히 듣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그건 아킬레스건염에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가 다른가요? 이 아킬레스건염이 있다고 해서 뭐 다 파열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지만 예.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아킬레스건에 파열이 생긴 분들이 보면 대부분 아킬레스건염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최근에 예.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아킬레스건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생 원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미세한 손상들이 반복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생기기 때문에 이게 방치가 된다면 어느 순간 파열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이런 아킬레스건염이 있는 환자에서 생긴 아킬레스건의 파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아킬레스건 파열과는 상당히 치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후도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유심히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발목에 좀 통증이 느껴지면은 빠르게 병원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파서 가게 되면은 어떤 진단을 통해서 아킬레스 건염을 확인할 수 있게 되나요? 예, 아킬레스건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체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오른쪽 발에 비해서 왼쪽 발에 아킬레스건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죠. 비유가 네.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비유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두꺼워진 부위를 만져보면 환자분이 통증과 압통을 느끼는 경우에는 이런 증상만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네. 이 아킬레스건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엑스레이를 촬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엑스레이를 통해서 아킬레스건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착부 아킬레스건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석회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석회화를 관찰할 수가 있고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저 돌출된 뼈에 의해서 아킬레스건이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해구룬도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뼈의 변형이 있는 경우에도 아킬레스건염을 우리가 더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음파는 앞서 족저근막염의 진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아킬레스건염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거의 유사합니다. 저기 왼쪽에서 보시는 게 정상인 환자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아킬레스건염의 환자인데 이 아킬레스건이 뒤꿈치뼈에 붙게 되는데 두께가 보통 한 4mm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하얗게 이 보이는 것이 아킬레스건의 근섬유가 되겠죠. 이 정상적인 환자도 이렇게 보이지만 네. 아킬레스건염이 있는 분들은 보면 일단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고 하얗게 지나가는 근섬유들이 소실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도 정확하게 아킬레스건염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MRI도 큰 도움을 주게 되는데 MRI를 찍어 보면 왼쪽 편에서 보시는 MRI처럼 아킬레스건이 두꺼워진 것을 쉽게 확인을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음파와 달리 이런 MRI에서는 그 부위를 이렇게 고음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염증을 의미하는 이렇게 하얗게 된 변성된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어느 부위를 이렇게 하얗게 네. 변성된 부위를 우리가 예.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이런 아킬레스건염에서는 MRI가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아킬레스건염이나 족저근막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분들 중에 충분히 오랜 기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좋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분들이 종종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HLA-B27이라는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양성인 환자분들은 척추 관절 병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고 이런 척추 관절 병증의 한 가지 증상으로 이 아킬레스건이나 족저근막이 부착하는 부위에 건염이 유발하게 되죠. 이런 분들은 치료가 단순 약물 치료가 아닌 특수한 약물 치료를 해야지 증상이 호전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증상이 지속되는 분들은 이런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런 전문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스스로가 판단을 내립니다. 그냥 쉬면 될 거야 라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아킬레스 건염의 경우 휴식이 필요하다 아니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판단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뭐 딱히 정할 수는 없지만 예. 제가 가지는 기준은 일단 통증이 있으면 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쉬면서 어느 정도 통증이 없어지면 그 다음 단계인 스트레칭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킬레스건에 대한 치료는 크게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모두 다 효과가 좋은 방법들입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
신발 및 깔창 치료는 아킬레스건에 가해지는 이제 부하를 줄여주는 거죠. 우리 흔히 뒷굽이 있는 신발은 발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네. 이런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 환자한테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뒷굽이 있는 신발을 신게 되면 네. 발목이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아킬레스건이 가해지는 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뒷굽이 있는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힐컵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 뒤꿈치를 감싸주는 이런 힐컵 같은 보조기를 착용하면 좀 증상 호전에 도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또한 아킬레스 건염의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앞서 우리 족저근막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다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테로이드는 이런 잘못 놓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킬레스건의 파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잘 주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최근에 들어서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치료 방법인데 기전은 앞서 말씀드린 족저근막염과 같은 그런 기전으로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보고되면서 최근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이런 체외 충격파는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엄청난 세게 통증을 주기 때문에 예.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모든 치료는 덜 침습적인 방법에서 심수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와 달리 바로 이런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 환자들한테 다른 치료를 하지 않고 바로 이런 충격파를 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다른 치료를 3개월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체외 충격파 같은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아킬레스건의 스트레칭인데 오늘 뭐 스트레칭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킬레스건에도 가장 좋은 치료법은 스트레칭입니다. 이 앞서 족저근막염에서 말씀드린 스트레칭과 약간 다른 점은 신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신장성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제 운동이라고 하게 되면 팔을 굽히는 걸 예를 들면 근육이 짧아지면서 수축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굴곡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런 신장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단이나 이런 데서 뒤꿈치를 천천히 아래로 내리는 거죠. 그러면 아킬레스건은 늘어나지만 아킬레스건에 수축하는 힘이 가해져서 어떻게 보면 이 늘어나는 효과를 2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신장성 운동법이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 되겠고 이런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 10회 정도 그리고 하루에 3번, 3세트 정도 시행해주면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다양한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을 선택해 볼 수가 있는데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면 이렇게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 환자들이 열어보면 중앙에 이렇게 변성된 아킬레스 건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이런 변성된 부위를 덜어내고 네. 봉합을 해준 다음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좀 약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엄지발가락을 굽혀주는 힘줄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보강술을 같이 시행해주는 이런 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수술적 방법이 되겠습니다. 발 건강과 족부 질환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으면 따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유독 발에 굳은 살이 잘 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굳은 살이 족부 질환에도 영향을 주나요?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이 굳은 살이라는 것은 네. 뭔가 우리 몸에 균형이 맞지 않다는 걸 의미하고 특히 전체적이가 아니고 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생기는 굳은 살은 반드시 치료가 원인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죠. 예.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발 전체가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던데 예. 이것도 족부 질환과도 연관이 될까요? 아무래도 발 전체가 딱딱해지는 거는 네. 갑자기 체중이 불었다든지 좀 비만한 환자분들 하중이 많이 가니까 네. 생기는 일반적인 이제 정상적인 반응이라 생각이 되지만 네. 한 부위에 생기는 그런 굳은 살은 절대 그냥 집에서 칼로 벤다든지 해서는 절대 안 돼요. 특히 당뇨가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네. 굳은 살 자체가 병원을 찾으라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에서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군요. 그렇죠. 그렇군요. 선생님, 이번에 궁금한 건요. 예. 그 김동인의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소설이 예, 있습니다. 예. 그 소설에서 보면은 양말을 벗더니 나랑 발가락이 닮았다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발 모양, 발가락 이 모양도 유전이 되는 겁니까? 뭐 우리 얼굴이 유전이 되고 네. 키가 유전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은 당연히 유전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 족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다면 여기 손자나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100% 유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평발 그리고 오목발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무지해반증 이런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소인이 거의 50%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분들의 많은 무지해반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뾰족구두나 하이힐 때문에 생긴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중에 어머니가 무지해반증이면 한 50% 정도는 유전적인 소인을 타고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이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족부 질환을 좀 알았었다. 네, 그러면은 본인을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나요? 그렇죠. 족부 질환에 대해서 가족력을 먼저 반드시 한번 알아보는 게 또 치료를 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가 되겠죠. 그렇군요. 예. 이게 우리가 이 발 건강을 이야기할 때 항상 습관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제 주위에서 보면 이 발가락을 뚝뚝 꺾어서 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고 저도 즐겨합니다. 예. 선생님도요? 예.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가까운 물건을 그냥 잠깐 일어나서 손으로 짚으면 되는데 기아에 이렇게 누워서 발가락으로 이렇게 볼펜을 잡는다든가 리모컨을 잡는다든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이런 분들 발 건강에 안 좋다고 봐야 되나요? 발가락에 소리를 내는 것 자체는 뭐 발 건강에 딱히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예, 발가락으로 멀리 떨어진 물건을 잡는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발 건강 측면에서 보면 제일 좋은 운동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환자분들이 오면 제일 먼저 설명드리는 운동이 발가락을 굽혀서 수건을 짚는다든지 뭔가 물건을 짚는 그만큼 발가락 근육, 미세한 근육들을 훈련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발가락으로 굽혀서 뭔가를 짚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 발 건강 측면에서 아주 좋은 운동을 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엄지발가락과 이렇게 다음 발가락 이렇게 교차가 잘 안 돼요. 그냥 뭘 찝으면 이렇게 딱 찝지, 이렇게 사이로 딱 찝지는 않거든요. 이게 발가락이 자유롭지 않은 것도 족부 질환과 연관돼 있는. 연관이 충분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리는 운동이 엄지발가락과 집게발가락을 서로 이렇게 교차시키는 이 운동 또한 발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발가락으로 물건을 짚는 거 그리고 엄지발가락과 집게발가락을 교차시키는 운동. 해보면 대부분 잘 못하십니다. 예, 저안 네, 되죠. 하다 보면 근데 확실히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평소에 그러면 집에 있을 때 이렇게 조금씩 조금 왜 뭐 충분히 멀리 자세가 좀 떨어진 물건 그렇더라도 이렇게 운동을 해보는 게 예, 좀 도움이 추천드립니다. 되겠네요. 예. 앞서 스튜디오에서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이야 이거 아킬레스 건염이 걸리면은 운동 물론 생활까지도 굉장히 삶의 불편해집니다. 질이 떨어지죠. 예,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양쪽에 다 아킬레스 건염이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아킬레스 건염이 양쪽에 올 수는 있지만 우리 보통 보면 짝다리를 짚는다고 하죠. 예. 보통 모든 사람들이 보면 어느 한 다리 쪽으로 힘이 많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서 있으면 조금 이렇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 다리로 증상이 생기면 다른 쪽에는 아무래도 힘이 적게 가기 때문에 양쪽이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특별한 원인이 있지 않는 한은 잘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한쪽으로 많이 생기죠. 내가 많이 쓰는 발, 하중이 많이 가는 발 위주로 해서 이제 통증이 많이 생기죠. 뭐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슈팅이 오른발잡이면은 왼발에 힘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준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걸리잖아요. 완치되는 건가요? 아킬레스 건염 또한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게 우리가 활동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아킬레스건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고 미세한 손상이 또 발생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은 한번 생겼다 해서 좋아지더라도 항상 관리를 하고 꾸준하게 스트레칭을 해주고 해서 좀 관리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항상 이렇게 좀 스트레칭이 우선돼야 되는 건가요? 예. 발 건강과 족부 질환에 대한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봄철 활동이 많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이 족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목 염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염자란 부분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발목을 삐었다, 접질렀다로 이해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보통 발목을 삐었다고 이야기를 예. 많이 하시죠. 발목을 삘 때 발이 돌아가는 걸 우리가 예, 맞습니다. 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발목 외측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인대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먼저 앞쪽에서 거골과 비골을 연결하는 전거비인대, 그리고 종골과 비골을 연결하는 종비인대, 그리고 뒤쪽에서 거골과 비골을 연결하는 후거비인대, 이렇게 세 개의 인대 구조물로 나눠줄 수 있고 우리가 발목을 접질리면 가장 먼저 손상을 받는 게 전거비인대가 가장 먼저 손상을 받게 됩니다. 예. 이 발목 염자는 사시면서 발목을 한 번씩 안 접질리신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네. 가장 흔한 손상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이 발목이 비틀려서 발목 주위에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를 이야기하죠. 이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목이 잘못 디디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서 네. 바깥에 있는 인대가 파열이 되게 됩니다. 90%가 이렇게 발목이 안쪽으로 틀어지는 4번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10% 정도는 스포츠 손상 등으로 인해서 발목이 바깥으로 돌아가는 아. 외번 손상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목 염좌를 제대로 잘 치료하지 않으면 네. 결국 이런 게 만성적으로 발목의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목 염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발목 염좌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스포츠 활동이죠. 스포츠 중에서도 농구가 가장 대표적인 이 발목 염좌를 유발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게 되겠고, 평지가 아닌 길, 특히 등산하다가 돌을 잘못 밟아서 이렇게 접질린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많이 손상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재밌는 건 이 계단을 환자분들 중에 보면 계단을 내려오다가 있는 줄 알고 디뎠는데 없어서 이렇게 헛디디는 맞아요. 경우에 이렇게 예.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렇게 발목을 접지르는 경우도 흔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런 이제 외상뿐만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발목을 잘 접질리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렇게 바깥쪽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안쪽에 비해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성 불안정성이라 이야기하게 되는데, 헐거운 거죠, 발목이. 헐겁기 때문에 쉽게 발목을 접질릴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이제 다리에 마비가 있는 환자분인데 발목에 뒤꿈치가 안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런 발목이 잘 접질릴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이런 발목 염좌의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힐을 신고 다니다가도 삐끗하는 경우가 또 왕왕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겪어본 사람들은 그 통증을 다 알기는 알 것 그렇죠. 같아요. 오, 네. 끔찍하죠. 이 엄청난 통증 말고도 또 다른 증상들이 또 있다고요. 예, 발목 염좌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네. 되겠죠. 통증이 있으면서 인대가 부착하는 부위에 압통이 있고 이 부위로 이렇게 붓기가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이 발목을 접지르는 순간 뭔가 뚝 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예. 많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터지면서 파열음을 들리지는 않지만 네. 본인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파열음을 느낄 수가 있고, 이런 멍 같은 경우에는 다쳤을 때는 생기지 않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피가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발목 아래 부위로 이렇게 멍이 드는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목 염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상된 인대의 개수 그리고 인대의 손상된 정도에 따라 가지고 크게 3개의 분류로 나누게 되는데, 일단 1도 염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거비 인대, 가장 손상받기 쉬운 전거비 인대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파열이 된 경우를 이야기하게 되고, 2도 염좌는 전거비 인대는 완전 파열이 되면서 종비 인대가 부분적으로 손상받은 경우, 3도 염좌 같은 경우에는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가 완전 파열이 되고 후거비 인대까지 손상받은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염좌를 이렇게 3개의 단계로 나누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각각에 따라서 치료 방법과 그리고 고정하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발목 염좌를 분류하는 것이 상당히 의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증상을 맞습니다.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떤 응급처치가 좋을까 싶습니다. 선수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일반인들 또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발목을 접질렀을 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부축받아서 발목에 좀 하중을 줄여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다친 발목에 더 추가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거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접질리고 난 뒤에 걸을 수 있다 싶더라도 일단은 안전한 것으로 피하셔서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해보자면은 등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찬물, 얼음물 같은 걸 들고 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냉찜질을 하게 되면 이 냉찜질은 붓기를 줄여주고 그다음에 이 지혈을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냉찜질이 초기에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이런 냉찜질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오히려 손상된 인대를 회복하는 걸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냉찜질은 다치고 한 10분 정도 이런 냉찜질을 하고 이후로는 온찜질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놔서 좀 붓기를 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뭐 혹시나 압박붕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네. 압박붕대를 너무 꽉만 아니고 적절하게 감아준다면 이런 붓기를 빼주는 데 좀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발생하게 되는 그런 원인 같은 거 설명해 주실 때 네. 재미있게도 계단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예. 제가 계단에서 이 문자를 보내다가 그런 접질르면서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반깁스를 샀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 병원에 가자마자 했었던 게 엑스레이입니다. 바로 엑스레이를 보시고 나서 반깁스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그 부위가 1년이 지났는데 좀 시큰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방송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MRI 촬영을 꼭 해보셔라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나요? 예. 발목 염좌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 주신 것처럼 병원을 가면 먼저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볼 겁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본다고 해가지고 인대 손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럼 왜 엑스레이를 찍어보지? 동반된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보게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런 발목 염좌에서 흔히 동반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이 5번째 발가락 뼈에 골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종골이라고 하죠. 뒤꿈치뼈에 골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거골에 골절이 동반된다든지 아니면 이 경골과 비골이 벌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엑스레이로 좀 더 잘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엑스레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 시행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초음파가 되겠습니다. 초음파는 인대 파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정상적으로는 이 비골과 고골을 인대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파열된 부위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파열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음파의 또 하나의 장점은 내가 진찰을 하면서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진찰을 하면서 동시에 검사가 가능한 것이 초음파의 가장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파열이 됐는지 아니면 한 달 전에 파열이 됐는지 이런 급성과 만성을 좀 구별하기에는 좀 제한점이 있어서 그런 급성과 만성을 좀 구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MRI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말씀 주셨지만 이렇게 손상을 받고 난 뒤에 이렇게 1년 이상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MRI 같은 걸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MRI를 찍어보게 되면 정상적인 MRI에서는 저렇게 왼쪽에 보이는 이런 얇은 구조물이 우리가 전거비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발목을 접질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네. 이렇게 피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뼈에 멍이 들어있는 골멍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급성의 손상이고 이런 것들이 치료가 진행이 오래된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죠. 얇아져 있는 인대가 거의 한 4배 정도 두꺼워진 이런 네. 것들은 만성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죠. 예. 이렇게 만성으로 되었을 때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만성적인 족관절 염좌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지만 급성보다는 좀 더 수술적인 방법으로 가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발목 염좌를 대하는 교수님 나름대로의 치료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뭐 제 나름 치료 원칙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모든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어허. 적용하는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예. 우리 영어로 쉽게 해서 과거에는 프라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라이스. 프로텍트, 보호를 해주고, 레스트, 휴식을 취하고, 아이스, 얼음찜질을 해주고, 컴프레션, 압박을 해주고, 네. 엘리베이션, 다리를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쉽게 프라이스라고 우리 학생 때도 많이 우리가 시험 칠 때도 많이 배웠는데, 근데 의사들이 이걸 여러 환자들 치료를 하다 보니까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무게를 주는 게 오히려 회복이 더 잘 되더라. 무게를 준다. 체중을 디뎌주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레스트보다는 옵티멀 로딩이라고 해서 적절한 부하를 가해주는 게 좀 더 추천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저희가 폴리스라는 기본 치료 원칙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목 염좌가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재발을 막기 위해서 재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재활 치료라고 하면 모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시행하는 걸 재활 치료라고 하는데 네. 발목 염좌에서는 이런 보존적인 치료와 함께 동시에 재활 치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활 치료라기보다는 기능적 치료라는 표현이 좀 더 맞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운동이 있게 되는데 일단 발목 외측을 지나가는 비골근을 강화해주면 그 약화된 인대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고유 수용성 감각인데 보통 발목을 잘 접질리시는 분들은 이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 이게 크게 두 가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오늘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집에서 해보시면 금방 한 달만 정도만 하면 내 발목이 좀 든든하구나, 좀 편안하구나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네. 비골근 강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라밴드라고 이야기하죠. 밴드를 이용해서 네. 한쪽에 밴드를 묶어주고 반대쪽 발로 발을 바깥으로 틀어줘서 한 3초 정도 버텼다가 힘을 빼주고 네. 이런 것들을 10번씩 3세트 반복을 해주는 게 이런 비골근 강화 운동이 되겠고 네. 두 번째로 이 고유 수용성을 증가시킬 수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발로 서서 팔을 벌려서 균형을 잡는 거죠.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눈을 뜨고 시작합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균형이 잘 잡히면 그 다음은 눈을 감게 되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균형을 잘 잡힌다 때는 손을 이렇게 모아서 마지막 단계는 이 과정을 해주면 발목이 틀어지는 것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발목을 접지려고 난 뒤에 또 어떤 병원에 가보면 바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환자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급성 발목 염좌에서 수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의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많고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1도나 2도 염좌, 손상이 심하지 않은 염좌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보존적 치료를 실패하고 난 뒤에 수술을 하는 것이랑 다쳤을 때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이랑 같은 수술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의사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컨센수스라고 해야죠.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내용은 3도 염좌, 주위에 있는 인대가 다 터졌다. 아니면 내가 운동을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어떻게든 빨리 복귀하는 게 자기 어떻게 보면 재산이니까 예. 그런 운동선수라든지 아니면 인대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뽑혀 나오는 거죠. 파열이 된 게 아니고 완전히 뽑혀 나온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해 주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발목 염좌에 대해서 종합해 보자면 대부분의 발목 염좌는 보통 한 4에서 6주, 아까 한 달 동안 깁스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한 4에서 6주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하면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그리고 수술이 급성 염좌에서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이런 보존적 치료를 하더라도 보통 한 10에서 15%에서는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만성적인 불안정성은 결국 이렇게 거골이 이런 공간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충격이 가해지게 되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목에 만성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발목에 관절염이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림에서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골이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발목 관절염이까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발목 염좌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끔씩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었을 때 발바닥이 쑤시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접질렀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아킬레스건을 다쳤다 해서 밑창이 딱딱한 캔버스와 신을 때마다 이렇게 밤에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발이 붓고 통증이 생길 때가 많았어요. 쓰일 때 보면 발을 보면 티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프진 않은데 신경이 쓰여서 좀 더 쓸려요. 발에 안 맞는 운동을 신고 운동을 하다 보니 굳은 살이 배겨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 주위에서 보니까 하이힐을 신고 나면 저녁에 발목이 뻐근하다고 하더라고요. L자 다리 그런 거 해서 발을 높이 들고 있거나 아니면 족욕 같은 거를 한 번씩. 지압도 가끔 하고 족욕도 합니다. 운동하기 전에는 안 다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등산할 때는 등산을 신으려고 하고 자전거 탈 때는 걸리 수저를 신고 자전거를 탑니다. 웬만하면 높은 구두를 안 신으려고 하고 발이 좀 아프다 싶으면 마사지를 해주려고 해요. 의사 선생님, 그럼 발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신발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발을 전공하는 의사니까 네. 저한테 이제 어떤 신발이 좋은지 고르는 팁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오늘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신발은 저녁에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에 사면 안 돼요? 아침엔 우리 발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 가장 크기가 작죠.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저녁에 되면 발 크기는 5mm까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발은 저녁에 사시기를 이제 권유를 드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신발을 살 때는 앞뒤 길이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나온 신발들은 폭도 다양하게 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 있는 환자라든지 오목발 있는 환자들은
발폭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발폭도 신경을 써서 내 폭에 맞는 그런 신발을 이제 구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분들 보면 신발을 신다가 뭔가 쪼이는 느낌이 들지만 신다 보면 늘어나겠지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상당히 많던데, 신다 보면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게 발에 상처를 만들 수가 있고, 특히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은 절대 내 발에 꽉 끼는 신발은 피하셔야 됩니다. 예. 이 세 가지만 명심하시면 발 건강에 좋은 신발을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저녁에 신발을 사야 하고, 길이도 중요하지만 폭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신발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으로 몸 예. 버티시면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는 시청자들의 사연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따님의 사연입니다. 예. 이 어머님이요, 발 앞쪽이 자꾸 통증이 있다 보니까 다리 저림까지도, 발 저림까지도 이렇게 좀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혈액순환에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조격도 해보고요, 발 마사지도 해드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큰 뭐 차도가 예.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지간신경종과 유사한 증상이다, 이렇게 확인했나 봐요. 혹시 이 병을 의심해도 되는지 따님이 너무 궁금해합니다. 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연만 가지고 솔직히 제가 여기서 지간신경종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하지만 발 앞쪽이 아프고 네. 발바닥 쪽이 아프다. 그러면 저림까지가 있대요. 그렇죠. 저림까지 있다 하면 지간신경종을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그랬던 것처럼 혈관의 문제 때문에도 충분히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 진단하시려고 하지 말고 네. 반드시 병원 한번 오셔서 네. 검사를 해보면 의사가 한번 발만 만져봐도 네. 충분히 지간신경종은 진단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너무 인터넷만 믿지 말고 병원 네. 한번 오시면 제가 명쾌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간신경종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40대 남성의 사연인데, 이분은 직장인인데요, 발목 염좌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나 봐요. 본인이 당뇨도 있다 보니까 당뇨 수치도 좀 올라가니까 좀 걱정이 되나 봐요. 이분 계속 이 치료를 받아도 괜찮은 겁니까? 일단 체외 충격파라는 치료를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증은 당연히 혈당을 높일 수가 있고, 그런 치료로 해서 혈당이 높아진다고 하면 체외 충격파 치료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목 염좌에 대한 체외 충격파 치료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병원을 발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을 찾으셔서 검사도 진행을 해보고, 그에 맞는 다른 스트레스가 받지 않는, 혈당을 높이지 않는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환자분한테 좀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발목 염좌를 앓고 있는 40대 직장인이잖아요. 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장시간 운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조금 무리겠죠? 아무래도 이 장시간 운전을 한다. 그러면 결국 다친 발로 이게 엑셀레이터를 밟는다든지 클러치를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발목 염좌 환자들은 발목을 위로 당기는 운동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네. 발목을 아래로 누르는 동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대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결국 좋지가 않죠. 네, 그래서 가급적 장시간 운전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죠. 이번 사연은요, 아킬레스 건염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의 사연인데요. 예. 지금 2년째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리 건강, 발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겠지만 무엇보다 몸 전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좀 하고 싶대요. 그런데 운동을 뭘 해야 될지 조금 두려움이 있나 봐요. 맞습니다. 선생님 좀 추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킬레스 건염은 이제 가장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좋아지다가 또 나빠지고, 그리고 또 호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자체를 하기가 힘드시죠. 통증이 상당히 심하니까.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 환자분들이 운동을 하고 싶다. 그때 가장 명심을 해야 될 거는 갑작스럽게 힘을 주는 운동은 절대 피해야 됩니다. 갑자기 점프를 한다, 그리고 배드민턴을 치면서 스매싱을 한다. 예. 이런 것들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아킬레스건의 파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하셔야 될 거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아킬레스건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스트레칭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발목을 쓰는 운동들,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라든지 네. 아니면 평지를 빠르게 걷는 운동,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갑작스럽게 힘을 주는 운동은 절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의 파열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네.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사전 스트레칭 꼭 필요하겠군요. 괜찮아 그러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무리가 온다. 운동을 평소에 못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 봄철이 되면서 활동이 참 많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족부 질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발목 염자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모든 병이 그렇겠지만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발목 염자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이나 꾸준한 근력 강화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를 통해서 아주 좋은 발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지구 4바퀴 반 정도의 거리를 걷는다고 합니다. 오. 엄청난 양일 텐데요. 네. 정말 신발과 양말 속 이 음지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는 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많이 걷는 소중한 발인데 네. 좀 불편한 신발을 신으면 발에 안 좋은 건 당연할 거고요. 또 이 발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면 전신 건강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더욱 세심하게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정형외과 박철현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당뇨발 있는 환자들한테 최대한 절단을 줄이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기술도 개발을 하고 뭐 방법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제 목표 중에 하나는 절단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목표 중 하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근 단계별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다른 전문가 선생님들과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안에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씨 좋은 의사보다는 실력 좋은 의사라고 환자분들한테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마음씨가 단기간에는 환자분한테 좋은 뭐 이미지나 결과를 줄 수 있지만 결국 환자를 낫게 하는 거는 의사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마음씨가 좋고 실력 있는 의사면 좋겠지만 박철현이라는 의사는 환자분들한테 실력 있는 의사로 머릿속에 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